당신이 없으면 난 정말 힘들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깔렸다. 나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멈춰섰다. 엄마 집에 온 건 깜빡하고 놓고 간 지갑을 찾으러 온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 그런데 왜 준호 목소리가 섞여 있을까? 장모님도 참 힘드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한결 부드럽고 다정했다. 나는 몰래 거실 쪽을 들여다봤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엄마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준호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눈을 맞추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상할 정도로 가까웠다. 마치 연인처럼. 지연이가 알면 어떡하죠? 엄마가 속삭였다. 준호가 엄마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다. 장모님,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지연이는 몰라도 돼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실제로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였다. 내가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문에 부딪힌 것이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대화 소리가 뚝 끊겼고 급하게 옷깃을 여미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언제 왔니? 엄마가 태어난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꿈이었을까? 준호는 언제나처럼 엄마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고 엄마는 언제나처럼 차를 내오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무겁고 어색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계속 마주치고 있었고 그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본격적으로 박지연이라는 43세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별빛 주최국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밤하늘의 별처럼 저희에게 희망이 됩니다. 결혼 12년 차,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준호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준호는 회사원이었고 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며 생계의 보탬이 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몇 년 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엄마는 일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줄곧 혼자였다. 처음에는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엄마는 자신의 공간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준호는 시어머니를 특별히 잘 모셨다. 명절이나 생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물었고 몸이 아프시다고 하면 직접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다. 처음에는 그런 준호가 기특하고 고마웠다. 내가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준호가 엄마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효성을 넘어서는 것 같았다. 엄마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 톤이 나와 이야기할 때와는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다정했다. 엄마 역시 준호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밝아졌다. 오늘 목격한 장면은 내가 품고 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엄마와 준호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연인처럼 깊숙이 얽힌 채로. 준호가 엄마의 뺨을 쓰다듬는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준호는 가끔 콧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엄마 어떠셨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괜찮으셨어.
요즘 무릎이 좀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 다음에 병원 모셔다 드려야겠어.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준호의 귓가가 붉게 달아오른 것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라면 나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계속 정면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일을 곱씹어 봤다. 정말 내가 본 것이 맞을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의 장면은 명확했다. 엄마와 준호의 손길, 시선,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던 효성스러운 사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보통이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것저것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냥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옆에 누워서 준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1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선 사람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 엄마와 준호는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애정을 나누고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결국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휩싸여 있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의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혹시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불편한 기운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분명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엄마와 준호가 있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다. 평소 같으면 엄마에게 안부 전화라도 드렸을 텐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목격한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준호 역시 평소보다 조용했다. 엄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고 내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준호의 어린 시절은 결핍투성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려야 했다. 그래서인지 준호는 나이에 비해 성숙했지만 동시에 애정에 대한 갈증이 깊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런 준호가 안쓰럽고 사랑스러웠다. 내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다. 준호의 빈 구멍은 생각보다 깊고 컸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특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부터는 그 공허함이 더욱 도드라졌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바람기가 있었고 엄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참고 견뎠다. 나와 오빠를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결핍이 있는 사람과 외로운 사람.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로는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준호가 엄마를 찾는 빈도가 부쩍 늘었다. 예전에는 내가 함께 가자고 해야 움직였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자주 갔다. 엄마 집 전구를 갈아주러 간다거나 선반을 고쳐드리러 간다거나 장을 받아 드리러 간다거나 언제부터인가 핑계는 늘 있었다. 장모님이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준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엄마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나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준호에게만 이야기하는 걸까? 같이 갈까? 내가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쉬어. 금방 다녀올게. 준호는 서둘러 나갔다. 그날 준호는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준호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엄마는 어떠셨는지,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준호는 점점 더 자주 엄마를 찾았고 나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마치 내가 이 가족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엄마, 무릎 많이 아프세요? 응, 무릎? 별로 안 아픈데? 왜? 엄마의 대답은 의외였다. 준호가 무릎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던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 그게 그냥 검진 받으러 간 거야. 나이가 나이인지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직접 물어봤다. 엄마가 무릎이 안 아프다고 하시던데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 그냥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받으신 거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때부터 나는 더욱 예민해졌다. 준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졌다.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는 것,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것,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 모든 것이 수상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또다시 엄마 집에 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에어컨 청소를 해드리러 간다는 핑계였다. 나도 같이 갈게요. 내가 말했다. 굳이 같이 안 가도 되는데. 금방 끝날 일이야. 준호가 말렸다. 오랜만에 엄마도 뵙고 싶고 같이 가요.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준호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반응도 이상했다. 나를 보더니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이도 왔네.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중얼거렸다. 왜 미리 말해야 하는 걸까? 딸이 엄마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 에어컨 청소는 금세 끝났다. 하지만 준호와 엄마는 계속 뭔가 어색한 기류를 만들어냈다. 서로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마치 내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내내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웠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애매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확인해야 했다.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보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지우는 것,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화장실 안으로 가져가는 것, 모든 게 수상했다. 목요일 저녁 준호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평소 회식이 있을 때는 며칠 전부터 미리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당일에 갑자기 알려왔다. 준호가 나간 후 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회식일까? 혹시 엄마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밤 10시가 넘어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 회식이 있어도 이렇게 늦지는 않았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엄마, 주무시기 전에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지연아.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 별일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혹시 준호가 갔다 왔나요? 오늘 회식이 있다고 해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니야, 준호는 안 왔는데? 하지만 엄마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배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엄마 혼자 있다면 이런 소리들이 날 이유가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다. 설마 정말로. 하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쳤다. 밤 11시 30분, 드디어 준호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지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또렷해 보였다. 회식 어땠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그냥 그랬어. 피곤하다. 먼저 잘게. 준호는 대충 대답하고는 화장실로 향했다. 샤워하는 동안 나는 준호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술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였다. 여성용 향수 같은. 그런데 그 냄새가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다. 어디서였을까? 갑자기 기억이 났다. 엄마가 평소에 즐겨 쓰는 향수 냄새였다. 은은하고 달콤한 장미 향이 섞인 그 냄새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설마. 다음 날 금요일 나는 일찍 일어나서 준호의 행동을 살펴봤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콧노래도 부르고 아침 식사도 맛있게 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말했다. 정말요? 그럼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어요. 나는 기뻐하는 척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 그런데 장모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해서 혹시 저녁에 들러봐야 할 것 같아. 또 엄마였다. 언제나 핑계는 엄마였다.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엄마가 편찮으시다면 딸인 제가 더 가봐야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다. 아니야, 그냥 간단한 감기 같은 거야. 굳이 두 명이 다 갈 필요는. 감기라도 딸이 가서 돌봐드려야죠. 꼭 같이 갈게요.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준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저녁 시간 우리는 함께 엄마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준호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고 나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반응은 역시나 어색했다. 특히 나를 보는 표정이 그랬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손님을 맞은 것 같은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어머, 지연이도 왔네. 괜찮다고 했는데. 엄마가 중얼거렸다. 감기에 걸렸다던 엄마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다. 얼굴색도 좋고 목소리도 쌩쌩했다. 어디가 아픈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물었다. 아,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별거 아니야. 엄마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목이 아픈 사람치고는 너무 맑은 목소리였다. 뭔가 이상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어색하게 말을 아끼는 모습,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특히 엄마와 준호가 동시에 찻잔에 손을 뻗었다가
손이 살짝 닿는 순간을 봤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다. 마치 금지된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준호는 말이 없었다. 뭔가 계획이 어긋난 것 같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엄마와 준호 사이에 나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나를 배제한 채로 진행되고 있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혹시 진짜 감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일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엄마와 준호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나를 뒤로 한 채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 악몽 같은 꿈이었다. 주말이 되었다. 토요일 오후 준호는 또다시 엄마 집에 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고쳐드리러 간다는 핑계였다.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나도 같이 갈게요. 내가 말했다.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금방 끝날 일이야. 준호가 또 말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거실에는 차가 2잔 준비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이 정성스럽게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지연이도 왔네. 미리 말해줬으면. 엄마가 당황스러워했다. 왜 항상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걸까? 딸이 엄마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 준호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살펴봤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다. 물도 잘 나오고 새는 곳도 없었다.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게 물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서. 준호가 얼버무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준호는 의미 없이 렌치만 몇 번 돌리고는 금세 끝났다고 했다. 거실로 돌아와서 차를 마시는 동안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다. 엄마가 준호에게 차를 따라주는 모습, 준호가 엄마의 손에 살짝 손을 얹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모든 것이 평범한 시어머니와 사위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특히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서 들려온 속삭이는 소리가 신경 쓰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왜 내가 없을 때만 대화를 하는 걸까?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겼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들킨 것 같은 분위기였다. 뭔 이야기 하고 계셨어요?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날씨 이야기. 엄마가 얼버무렸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전혀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지 않았다. 뭔가 중요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 일요일 아침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 그리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는 나가려고 했다. 어디 가세요? 내가 물었다. 그냥 잠깐 산책하고 올게. 요즘 운동 부족이라서.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산책을 하러 가는 사람치고는 너무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향수까지 뿌리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준호가 나간 후
나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정말 산책을 하러 간 걸까? 혹시 다른 곳으로 간 건 아닐까? 30분 정도 고민하다가 나는 결국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혹시라도 엄마 집으로 갔다면 엄마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내 예감은 적중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준호의 차가 서 있었다. 산책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엄마 집에 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다. 벨을 누르자니 뭔가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자니 찜찜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웃음소리였다. 엄마의 웃음소리와 준호의 웃음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평범한 가족 간의 웃음과는 달랐다. 더 친밀하고 더 은밀했다. 나는 몰래 창문 쪽으로 가서 거실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엄마와 준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것도 연인처럼 깊숙이 얽힌 채로. 엄마는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준호는 엄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장모님. 나도 그래. 준호 씨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 지연이만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연이만 없으면? 나만 없으면 두 사람은 언제든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을까? 혹시 악몽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장면은 너무나 생생했다. 준호가 집에 돌아온 것은 점심시간 즈음이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다. 산책 어땠어요? 내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준호가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산책을 한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방해물 취급을 당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들렸다.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오늘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다. 엄마와 준호의 친밀한 모습, 나를 배제하려는 듯한 대화. 모든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직접 본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를 제외한 엄마와 준호가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준호와 엄마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직접 따져 묻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준호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진동 소리, 문자를 확인할 때의 미묘한 미소, 샤워 시간이 길어진 것. 모든 것이 변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평소라면 이틀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어색하게 대화를 피하려고 했다. 마치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목요일 저녁
준호가 또다시 늦는다고 연락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야근이 있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분명히 엄마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엄마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다. 내 의심이 맞는지, 정말로 두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 엄마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역시나 준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야근이라고 했는데 엄마 집에 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 집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날까봐 계단을 이용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다. 엄마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발걸음이 멈췄다. 웃음소리였다. 엄마와 준호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몰래 창문 쪽으로 돌아가서 거실을 들여다봤다. 커튼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목격했다. 소파에 앉은 엄마와 준호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연인들이 하는 그런 깊고 간절한 포옹이었다. 준호는 엄마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고 엄마는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장모님,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편하네요. 집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그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집에서는 조심스럽다고? 나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뜻이었다. 내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였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준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웠다. 야근 힘들었죠? 내가 차갑게 물었다. 응, 좀 힘들었어. 그런데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야. 준호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야근이 아니라 엄마와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혹시 장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렸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니, 야근 때문에 바빠서 못했어. 내일 드려야겠네. 또 거짓말이었다. 안부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다음 날 금요일 준호가 출근한 후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아, 지연아.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봐도 될까? 엄마가 어색하게 거절했다. 평소 같으면 딸이 보자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분명히 준호와 만날 약속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언제쯤 시간 되세요? 내가 다시 물었다. 글쎄, 다음 주쯤? 그때 연락할게. 엄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다. 엄마는 분명히 준호와 만날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나와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저녁 시간 준호는 예상대로 늦는다고 연락했다.
이번에는 동료와 저녁 약속이 있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와 만나러 간다는 것을.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기다리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진실을 밝힐지 고민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내가 직접 따져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끝장내야 했다. 토요일 밤 11시, 준호는 또다시 늦는다고 연락했다. 이번에는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분명히 엄마와 만나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밤 12시가 넘어서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엄마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엄마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차는 역시나 주차되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15층까지 올라갔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어차피 들킬 각오를 하고 온 것이었다. 엄마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웃음소리도 없고 대화 소리도 없었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나는 창문 쪽으로 돌아가서 거실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안쪽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 엄마의 침실이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 심장을 멈춰 세웠다. 낮고 은밀한 대화 소리. 그리고 침대에서 나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들이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나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다. 분명히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엄마의 목소리와 준호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더 친밀하고 더 애절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분명히 침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 엄마와 내 남편이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 집에 도착한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준호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욱 만족스러워 보이는 표정이었다.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려고 애썼다. 지금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모임 어땠어요? 내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즐거웠어. 준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친구들을 만난 게 아니라 엄마와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그것도 침실에서.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났다. 일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준호를 관찰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도 맛있게 했다. 마치 연애를 시작한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속이면서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집에서 쉬려고. 어제 늦어서 피곤해.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점심 먹고 나서 준호는 또다시 나가려고 했다. 이번에는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겠다는 핑계였다. 저도 같이 갈게요. 내가 말했다. 아니야, 혼자 갈게. 금방 다녀올 거야. 준호가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같이 가요.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요. 결국 준호는 나와 함께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트에서의 그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초조해했다. 분명히 엄마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젯밤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언제까지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내가 진실을 폭로한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다.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끝장내야 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준호가 출근한 후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엄마,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아, 지연아. 오늘은 좀 바빠서 병원에 가야 해서. 엄마가 또다시 핑계를 댔다. 병원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와 만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피하려는 것이라는 걸.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내가 제안했다.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 거야. 다음에 봐야겠다. 엄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준호가 늦는다고 연락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밤 10시경 나는 다시 엄마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집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준호의 차가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늘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엄마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은밀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창문 쪽으로 돌아가서 거실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침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낮은 대화 소리와 함께 뭔가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종류의 소리들이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창문을 통해 침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엄마와 준호.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다. 나의 존재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나는 주먹으로 창문을 쾅쾅 두드렸다. 안에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몇 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가 급하게 옷을 여며 입고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뒤에서 준호도 나타났다. 그 역시 옷을 대충 입고 나온 상태였다. 두 사람 모두 들킨 아이들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두 분 다 그만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이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터뜨리고 싶었다. 지연아, 잠깐.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준호가 변명하려고 했다. 그럼 뭐예요? 제가 뭘 잘못 본 거라고 하실 건가요? 나는 소리쳤다. 엄마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수 없는 현장을 목격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계속 말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속여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세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준호도 말을 꺼냈다. 지연아, 우리가 설명은 됐어요. 제가 다 받는걸요. 나는 소리치며 말을 끊었다. 복도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와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변명할 말도 설명할 말도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평생의 모녀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핸드폰이 몇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엄마의 전화였을 것이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들어왔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마 밤새 엄마 집에 있었을 것이다. 지연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짐 챙기세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줘. 우리가 한 번만이요? 몇 개월 동안 저를 속인 게 한 번인가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12년 동안 함께 모았던 추억들이 가방 속으로 사라져갔다. 장모님은, 혜정 씨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럼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준호가 짐을 다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다. 정말 미안해, 지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2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그 후 3개월이 지났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준호가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엄마와는 연락을 끊었다.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보내왔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다. 준호와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들이 행복한지, 후회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나는 번역 일에 더욱 집중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는 삶이 편안했다.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한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평생의 모녀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진실을 마주한 것을, 거짓 속에서 벗어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가끔 물어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가장 믿었던 관계가 가장 큰 배신으로 변하기도 한다. 지금의 나는 혼자지만 자유롭다. 누구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누구의 배신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봄이 오면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아마 완전히 낫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정말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진실은 때로는 잔혹하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인간의 욕망과 외로움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혈연과 혼인이라는 가장 신성한 관계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시청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별빛 주최국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